뇌내 혁명, 하루야마 시계오 반강식 옮김, 뇌내 혁명, Great Revolution in the Brain World. 호르몬이, 분비 호르몬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뇌 분비 호르몬이. 내가 젊으면 125세까지 살 수 있다. 제4장.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뇌의 건강이라. 최근 평균 수명이 80세에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의 수명은 이보다 훨씬 긴 120년, 125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물체로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 가끔 개나 고양이의 수명은 어느 정도이며 말의 수명은 몇 년인가 궁금할 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명이란 한계 수명을 말한다. 인간의 한계 수명은 대충 계산해 보더라도 100년이 넘는다. 동양의학에서는 160세설이라는 말도 있으며 신선도 같은 책에서는 장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근거가 없으니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일본만 하더라도 100살 이상의 노인이 5,000명여 명이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초장수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본인들이야말로 인간 본래의 수명을 살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25세라는 한계 수명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이것은 뇌의 발육기간을 근거로 산출한 수치이다. 인간의 뇌는 대개 25살까지로 성장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계 수명은 뇌 성장 기간의 5배이므로 25 곱하기 5는 125년이라는 기간이 산출되는 것이다. 척추동물 모두가 이 등식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 집안에는 109살, 107살, 105살로 100살 이상 장수한 선조가 3분이나 계시나 아직 110세대로 들어간 사람은 없다. 나는 금년에 56살인데 어떻게든 그 선을 돌파해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학문 수준으로 볼 때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쓰여진 기간을 봤을 때 이분이 56세에 이 책을 쓰셨군요. 그러니까 그만한 연구를 통해서 56세에 이 책을 쓰셨다면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20년을 더 하면은 60, 75, 한 80세가 가까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는.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인간은 한계 수명보다 일찍 죽는가? 평균 수명을 나타내는 통계 수치는 사고와 유아의 사망도 포함한 것이므로 실제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다. 분명 어딘가에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대부분 라이프 스타일에서 비롯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생활이다. 과식이나 편식, 화학물질의 영향 등이 특히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체ля를 하거나 밤낮을 거꾸로 사는 생활도 바이오리듬, 육체 감정, 지성 등을 통해 일정한 주기로 나타나는 생명활동 리듬을 깨뜨려서 몸에 무리를 준다. 세 번째는 부족한 운동량이 몸을 녹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뇌라고 할 수 있다. 뇌가 튼튼하고 근육만 어느 정도 붙어 있다면 100살 이상 사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뇌를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몸을 단련하고 식사에 신경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뇌를 단련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흔히 머리를 쓰라고 말하지만은 지금까지 누누이 설명했듯이 무턱대고 쓴다면 아무 효과도 없다. 건강과 장수를 위해 머리를 쓰라는 것은 플러스 발상을 습관화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플러스 발상을 하면은 뇌내 모르핀이 분비된다. 뇌내 모르핀이 분비되면 뇌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언제나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성인병도 예방할 수가 있다. 장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대의 적은 성인병이다. 현대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한 시대에서도 성인병은 좀처럼 고쳐지지 못한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현상일런지 모른다. 성인병은 만성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퇴치시키려고 노력해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인병은 그 원인의 80에서 90%가 누적된 스트레스, 즉 마음의 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학은 병이 난 국소만 치료하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치료는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서양의학은 병이 난 국소는 얼마든지 진단할 수 있지만 마음을 판단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다. 뇌생리학의 발달로 마음의 변화를 상당 부분까지 물질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로 뇌내모르핀을 잘 분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뇌 안의 물리적인 환경도 변화된다. 이런 변화를 관찰하면 그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지낼 수 있는지, 가까운 장래에 어떤 병에 걸리게 될 것인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아직도 질병 부위에 초점을 맞춘 치료만 고집하고 있다. 위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준다. 하지만 그 약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염증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암이 발생하면 함부를 잘라내거나 방사선으로 태워버린다. 하지만 발병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암이 재발할 건 너무나 뻔한 사실이다. 이런 관행이 잘못된 의료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 제도가 이미 병이 난 환자만 상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다. 찾아오는 것은 병에 걸린 사람뿐이다. 반대로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에서도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다. 쇠약해 보이는 사람도 없다. 건강한 젊은 이들만 모여서 육체를 단련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이 나이가 들어 쇠약해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전환해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하려는 발상의 전환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다. 병을 치료하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휴식을 취할 시설도 필요하다. 이런 시설에서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생활 지도를 한다면 노인을 괴롭히는 건강상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인간의 한계 수명인 125살까지 살 수 있으리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간이 병에 걸리는 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다. 사람은 병에 걸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나이가 들어 병에 걸리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병은 우리에게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의술과 의료기관은 환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고 의료기관이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환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니 정말 어이가 없다. 인간은 본래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체로 한계 수명까지 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갖가지 질병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난치병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 하나는 병에 걸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사고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병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서양의학의 발달이 가져다 준 얻지 못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사공사병이라고 해서 병의 수를 나타내는 말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의사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병의 종류가 많아졌다. 이것은 국소 장기별 의학이 가져다 준 크나큰 폐해이다. 장기별 의학은 병의 가지수만큼 치료법도 많아진다. 게다가 그 치료법은 국소의 병을 치료하는 데만 전념하기 때문에 그 병은 낫지만 또 다른 병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변한 이유는 의사도 일반인도 병에 걸리는 것이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심리학 분야에서 최근에 밝힌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자신이 사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볼 때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는 현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병이나 환자의 수가 점점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동양의학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동양의학이 이렇게 사고하게 된 배경에는 인간은 본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건강관이 깔려 있다. 나는 동양의학의 이 같은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지지한다. 동료들 가운데에 의학은 참으로 멋진 것이라고 늘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동료는 병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의사는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서양의학의 배경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이다. 사회적인 상황도 이런 사고를 부추기는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한다. 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지도해서 미연의 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면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의사가 먹고 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동시에 거대한 자본을 투자한 의료재단 역시 경영상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서 더욱 위험한 것은 그 치료 방법이다. 병원끼리 혹은 의사끼리 치료 성과를 다툰다고 하면 이상하겠지만은 어쨌든 국소의 병만 신속하게 치료하고 끝내려 하기 때문에 몸 전체 상태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 형태 때문에 암세포는 없었지만 환자는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병을 고친다고 해서 환자가 건강을 되찾는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모든 현상은 결국 병에 걸리는 것이 이상하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질병의 종류와 환자의 숫자 그리고 의료비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생물계 전체를 볼 때 인간만큼 병치레를 많이 하는 동물은 없다. 동물은 의사가 없어도 종족을 보존하며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계의 동물들이 질병에 대해 전혀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뇌 안에 새겨져 있는 본능에 따라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은 배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몸에 갖추고 있는 자연 치유력과 체내의 제약 공장을 불가동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히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물과 같은 이런 생활 방식, 즉 인간의 육체가 갖추고 있는 생명력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 동양의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낡은 사고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혈에 침을 놓으면 통증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혈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병을 낫게 하는가? 이 같은 의문점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양의학은 과학의 토대 위에 쌓아 올린 서양의학의 방법론에 늘 우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음양이나 사기라는 것은 전위이며 활성산소이고 호르몬이었다. 동양의학의 원리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자 성인병 계통의 질병을 고치는 데는 서양의학보다 동양의학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병이 늘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지난 200, 300년 동안 인간이 저질러 온 행태와 관련이 있다. 특히 지난 100년 동안 영향이 크다.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벌레나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는 법이다. 인류는 농약을 사용해서 곤충이나 작은 동물은 물론 세균까지 모조리 죽여가면서 겉보기에만 훌륭하고 먹음직스러운 야채나 과일을 재배하는 데 열중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서 파생된 부작용의 한 예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아토피, 선천적으로 과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과민성 피부염을 들 수가 있다. 아토피는 항상균과 공존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사람의 피부에는 이로운 균과 해로운 균 등 여러 가지 균이 있으며 이 균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피부를 보호한다. 그런데 그 균형이 깨어졌을 때 아토피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의 내장 안에서는 100종 이상의 균이 서식하면서 인간과 공존하고 있다. 공존하다 보면 서로 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소 치료를 하는 약물이나 화학물질이 섞인 식품, 음료수 등이 이 같은 공존을 깨뜨려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동물이나 곤충 혹은 미생물이 살 수 없는 토양에서 자라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곤충과 세균 그리고 동물과 먹을 것을 다투는 환경이 오히려 인간의 건강에 유익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그런 환경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방법론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몇 번씩 강조하지만 본래 인간은 건강하게 120년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신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간장이라는 장기는 80%까지 잘라내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만큼 뛰어난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건강체로 태어난 인간이 한계 수명인 125년을 살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건강관이다. 인간은 필요한 모든 것을 체내에 갖추고 있으며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 속에 담아두기 바란다. 사고방식에서 인간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갈 수 있는데 9988-234가 아니네. 9988 아니고 125-88-234 이렇게 말해야 되겠는데요. 자,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끙끙 앓지 않는 것. 그러나 지나치게 자유롭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래 살려면 세 가지 포인트에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그 세 가지 포인트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로 식사를 들 수 있다. 동양의학에는 의식동문이란 말이 있다. 여기에서 의는 치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있다는 뜻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먹는 것이 곧 치료라는 말이다. 이 말은 잘못된 식사법은 건강을 해치지만 올바른 식사법은 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뜻이다. 여기서 올바른 식사법이란 고단백 저칼로리 식사를 의미한다. 식생활이 건강의 열쇠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찰의 정전 요리가 좋은 창구가 된다고 앞에서 설명했다.
확실히 그것은 좋은 식사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사람은 개개인에 따라 각자 그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다. 요산치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뇨기가 있는 사람도 있다. 혹은 간장이 약한 사람도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물론이고 질병에 걸릴 위험권에 들어있는 사람 역시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에 맞는 식생활을 해야 한다. 개개인에 맞는 식생활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올바른 식생활을 지도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일단 질병에 걸리면 여러모로 보살펴 주지만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더라도 아직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식사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나는 직업상 100살까지 장수하는 사람과 만날 기회가 많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나 잘 먹는다는 것. 둘째는 식사량을 정량의 80% 정도로 억제한다는 것. 셋째는 동물성 음식에 치우치지 않고 야채를 많이 먹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몸을 많이 움직여주는 것 등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동물성 지방은 물론 식물성 지방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좋지 않다는 사실이다. 식물성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체내에서 활성산소와 합성되어 몸을 산화시키고 세포막을 상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성 기름은 특별히 섭취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다. 한식과 양식을 비교하면 한식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것은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서양식이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염분을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에 유의한다면 한식은 최고의 장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장수의 두 번째 조건은 혈관이 막히는 현상을 예방하는 일이다. 성인병은 대부분 혈관 이상에서 시작한다. 당뇨병이나 통풍,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도 결국은 혈관 막힘으로 생기는 병이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는 현상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근육을 쇠퇴시키지 않는 것이다. 근육은 심장과 마찬가지로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근육이 약해지면 피의 흐름이 그만큼 나빠진다. 이것이 혈관 막힘 현상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다. 또 다른 하나는 혈관을 막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지방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은 혈관에 쌓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연소되면 큰 문제는 없으나 지방은 근육 속에서만 연소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근육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운동량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것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과격한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의 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량이 감소하는 현상은 자연의 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역시 동물이기 때문에 운동을 중단하면 안 된다. 움직이지 못하면 동물은 죽는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건강에 결정적인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나이가 들어도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활동하면 젊었을 때 붙은 근육이 줄어드는 일은 별로 없으며 근육을 유지하는 한 혈액 역시 원활하게 흐를 것이다. 성인병이 늘어나는 원인 중의 또 다른 하나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교통수단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장수의 세 번째 포인트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의료의 생각 사고 방식이 우리가 늘 나이가 많아지면 아프다 하는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체계의 어떤 문제들. 세 번째가 포인트는 뇌를 활성시키자.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명령을 받는다. 면역계의 기능 역시 뇌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뇌를 쇠퇴시킨다는 것은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것과 직결된다. 그러나 현대인 가운데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머리를 쓰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뇌 활용법은 플러스 발상이다. 세계 어디를 가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끙끙 앓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플러스 발상이 생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내 모르핀을 그만큼 많이 분비할 수 있는 것이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뇌내 모르핀을 많이 분비시킨다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뇌내 모르핀을 분비하는 기준은 바로 알파파인데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만들려면 항상 기분을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너무 바빠서 좀처럼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 잠자는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번은 잠을 잘 수밖에 없다. 바로 이때를 활용해야 한다. 아무리 혹독한 상황에 처했다 해도 잠자리 들 때에는 미래의 꿈이나 희망 혹은 인생의 계획 등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과거의 즐거운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다. 편안한 기분으로 잠들면 뇌 세포가 활성화되고 근육에도 좋은 자극을 주어 운동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심한 스트레스가 쌓여 그것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플러스 발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처음에는 힘겨울지 모르나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이것이 건강과 장수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기 바란다. 그저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식사와 근육 유지 그리고 플러스 발상에 유념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사회적 문제가 조금씩 파생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약자가 된 노인을 젊은 운동력이 받쳐주어야 젊은 세대가 많이 또 아기를 낳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죠. 자, 그래서 고령화 사회는 힘든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 제1선에서 물러났을 뿐 노인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생 경험이 풍부한 선비로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존재다. 체력이 필요한 일은 젊은 이들이 담당하고 고령자들은 경험이 필요한 일을 담당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역할 분담이 가능하려면 노인도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노인은 자신은 물론 사회를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누리도록 노인도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노인이라고 아이고 이제 늙었는데 아이고 이제 가야지 이 세상에 자녀들에게 그저 피해를 안기고 살아서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마이너스 발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더 죽을 때까지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사회에 나라에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래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어집니다.